MBC 아침 종합 뉴스. 7월 15일 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영광군이 백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지은 관광시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가 조성에 들어간 돈의 3분의 1 가격에 민간업체에 팔렸습니다. 광주의 한 교회가 주차장을 불법으로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관할구청이 원상 복구를 명령했는데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도전에 나섰던 우리나라 첫 여자 수구 대표팀이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첫 경기에서 강호 헝가리에 패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광군이 백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지은 관광시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게다가 들어간 돈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돈만 받고 민간업체에 팔아서 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광 백수의 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영광 해수 온천랜드입니다. 영광군이 체험형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며 세금 197억 원을 들여 지난 2010년 지었습니다. 영광 해수 온천랜드 정문 앞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문이 굳게 잠긴 채 영업이 중단된 상태고요. 이쪽을 보시면 쓰레기와 함께 잡초들이 여기저기 자라 있습니다. 운영난에 시달리다 3년 전 문을 닫은 이 시설을 영광군이 헐값에 매각해 논란입니다. 10년 전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간 197억 원의 35%에 불과한 68억 원만 받고 민간업체에 팔아 넘긴 겁니다. 영광군이 헐값에 판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잘못된 사업 타당성 조사 탓이 큽니다. 당초 영광군은 연간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해마다 7억 원 이상 수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방문객은 예상치의 80% 수준에 불과했고 시설 유지 보수비는 수익보다 훨씬 더 들어갔습니다. 결국 위탁 운영업체가 적자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며 두 손을 들었고 수십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결국 매각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영광군 관계자입니다. 재매각해서 민간 투자자들 유치해서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29억 원의 혈세가 공중으로 사라진 셈. 영광군의 혈세 낭비가 아니냐고 묻자 관광객이 늘어 지역 경제가 보이지 않게 큰 도움이 됐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온천랜드는 적자. 영광군 관계자입니다.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부가가치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전과 후의 관광객 수의 차이가 좀 있나요? 솔직히가 지금은 있어요. 그때는 없었거든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세 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누구도 처벌받거나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남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세금 도둑 잡아라 문제가 이상석 있는 거지. 사무총장입니다. 철저하게 따져서 세금이 허투루 안 쓰이도록 철저한 계산 아래 모든 게 진행되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서 100억 원이 넘는 아까운 세금만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의 한 교회가 주차장을 불법으로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논란입니다. 광산구청은 허가 없이 이뤄진 공사라며 원상복구할 것을 두 차례나 명령했는데요. 교회 측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도 2천여 명이 다니는 광주의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최근 2,800여 제곱미터, 약 7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 주말과 휴일에 신도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주차장은 사실은 광산구청으로부터 주차장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광산구청의 개발 허가를 얻어야 했고 주차장에 약 100제곱미터의 국유지가 있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점유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교회는 모두 따르지 않았습니다. 행위자가 광주 광산구 조영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시정할 기회를 2회 이상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회 기한을 줬고 2회 기한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와중에 이런 사실이 적발돼 구청이 원상복구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언덕 위에 지어진 교회와 주차장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최대 7m 정도 흙을 쌓고 옹벽을 둘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을 연상시키듯 높고 넓게 둘러쳐진 이 옹벽은 원래는 뒤에 보이는 논밭처럼 낮은 높이의 땅이었습니다. 인근 농민들은 농지보다 높은 주차장에서 흙이 쓸려 내려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옹벽 쪽에서 흘러내리는 농민 김용석 씨입니다. 물질로 인해 가지고 거의 양어장 수준처럼
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주차장 조성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행정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하긴 했지만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편익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산구청은 교회가 계속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할 경우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고, 교회는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주차장을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우리나라 첫 여자 수구 대표팀이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첫 경기에서 강호 헝가리에 패했습니다. 여자 수구 대표팀은 어제 남부대 수구 경기장에서 열린 헝가리와의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0대 64로 완패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수구 대표팀은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권을 얻어 지난 5월 말에야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9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남자 다이빙 1m 스프링보드에 출전한 우하람 선수는 4차 시기까지 1위를 기록했지만 아쉽게도 최종 4위를 기록해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경영 종목 주요 선수들이 입국합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우리나라 혼영 여자 대표인 김서영 선수와 배영 여자 대표인 임다솔 선수가 내일 선수촌에 입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대회 7관왕인 카일렙 드레셀 선수와 14개의 금메달을 보유한 KT 레데키 선수도 모레 무안공항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이나 특급 순양 선수는 어제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밤늦게 선수촌에 입촌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43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8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광주시는 주택 실거래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 지역의 평균 아파트 관리비는 제곱미터당 1,802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401원 낮았고 7개 특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전남 지역의 평균 아파트 관리비는 제곱미터당 1,741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폭행사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7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3일 밤 10시쯤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자신이 폭행했던 피해자 39살 김모 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뒤 해남으로 달아났던 박 씨는 쫓아간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 테이저건을 맞은 뒤 붙잡혔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기말고사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시험 성적표와 답안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 내신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광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내년 21대 총선이 이제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또 당 진로를 둘러싼 내용에 현재 빠져 있는데요. 당을 깨고 삼지대 창당을 추진하는 반당권파와 정동영 대표 중심의 당권파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년 총선 생존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흔들리는 민주평화당 호의 선장이죠. 정동영 당대표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흔들리는 것은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지대 창단론이 또 다른 논의들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호남파 의원들의 자장인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을 통해서 왜 삼지대 창당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또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듣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이 공익위원이 참여해 표결까지 간 결과입니다. 현재 노동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한 걸로 이해한다면서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광주본부의 박현환 사무처장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화건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 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하이마트 광주 전남 1년에 딱 한 번 에어컨 총력 세일.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에어컨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남들과 다른 삶을 누리고 싶다면 이곳을 주목하라. 생활이 다르다. 교통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남다른 자부심. 광천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센트럴 스퀘어. 7월 중 오픈 예정. 조합원 가입 문의 062-519-3002. 시공 예정 고려 개발.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소자본,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주목! 광주의 개꿀 창업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잘 나가는 창업 브랜드, 비교, 상담, 1:1 컨설팅으로 창업비 최대 4천만 원 지원. 예약 문의 1600-6440. 7월 20일 광주 하남 피크닉몰. 예약 문의 1600-6440.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출근길,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꼭 준비하셔야겠는데요. 비와 소나기 예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오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70mm로 지역별로 강수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되면서 요란 스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와 소나기가 내려도 공기가 탁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인해서 수도권과 충청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계속됩니다. 아침 공기는 비교적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내일도 낮부터 저녁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2도, 습도는 97%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 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두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내외에서 당의 진로를 두고 세력 간 부딪힘이 있는데요. 현재 당을 깨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반당권파들의 주장들이 계속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민주평화당 이끌고 있는 대표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내부적으로 당이 지금 여러 가지 부딪힘이 좀 세게 일어난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짧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속 의원들이 16분인데요. 모두들이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살 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살 길입니다. 그게 대원칙으로 서고 그리고 이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당을 깨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당을 깨야 되는 근거, 주장의 이유들을 대실 텐데 어떻게들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안 된다 하는 건데 결국 이대로 가면 내가 당선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네. 사실 창당 1년 좀 넘었는데요. 네. 1년 반 만에 또 창당을 얘기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입니다. 비정상이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비상대책위가 구성되면 제3신당을 창당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목표가 신당이 아니라 당권 투쟁인 거지요. 그러니까 네. 정동영이 물러나면 당을 창당 안 해도 되고 안 네. 물러나면 창당을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당권 투쟁을 가지고 이렇게 당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총선 경쟁력들, 개인들의 경쟁력 그리고 또 당이 요즘에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총선을 염두에 둔 그런 지금 반당권파들의 주장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우리는 이제 민주평화당은 전남북 그다음 광주에 이제 현역 의원이 15명이 이제 출전을 하는데요. 네. 핵심은 결국 전국 정당 지지율이 1%, 2%, 3%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5개 지역도 원외 위원장들 경우에 네. 1대1 구도에서 인물 경쟁력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남북 합쳐서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4명이죠? 5명? 네. 에 불과하지요. 우리는 15명이 출전하는 셈이니 하니까요.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당이 일단 가치와 원칙을 중심으로 뭉쳐서 민주당 대 민주평화당 이렇게 네. 1대1 구도를 만들어내면 네. 의원들의 경쟁력에 따라서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선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는 각각의 민주평화 결국은 싸움은 이것은 총선은 그 지역구에서 싸움이기 때문에 호남 내에서 싸움이고 또 경쟁력, 인물 경쟁력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의원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의 간극, 괴리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뭐든지 이제 이 정치판에서는 여론조사가 신이에요, 신.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가 높게 나오고 또 평화당은 지지율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전국의 지지율은 낮지만 네. 지난 2달 전인가요? 3달 전에 전주에서 보궐선거에서 44대 30으로 민주당을 눌러 이긴 걸 보면 네. 결국은 전국 지지율을 쳐다볼 게 아니라 각 지역구에서 자신의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개인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당 스스로가 이 당의 가치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이 내년 총선에서 당을 이끄는 리더로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보관이나 대안들도 좀 던져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는 가치와 원칙에 충실하라는 거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제 개혁, 연동형 비례제를 관철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최고의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제도 개혁은 민주평화당이 선도했고 주력 부대였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없이 선거제는 없었거든요. 또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의 80%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것도 민주평화당이 선도해서 흐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것이 최고의 선거 전략인 것이고 두 번째가 전남북 그리고 광주에서 조속히 1대1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 자유한국당이 호남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후보가. 네. 바른미래당도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럼 평화당과 민주당이 확실하게 28개 지역에서 1대1을 만드는 것. 이것이 최상의 선거 전략이고 그리고 유연하게 바른미래당의 여권이 갖춰지는 대로 네.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지요. 바른미래당이 내부 정리가 되는 대로 당대당 통합에 나서게 되면 내년 선거에서 현재로서는 기호 4번인데요. 네. 기호 3번으로 올라설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것이 질서 있는 통합의 과정이고 또 경쟁력 강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상식이기도 하고요. 네, 결국은 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당대당이 서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길은 열어놓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둘 다 당내 사정이 복잡합니다만 네. 바른미래당 경우에는 보수냐 진보냐 하는 노선을 가지고 이제 현재 갈등이 있고요. 네. 갈등이 있는 거고요.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보면 총선 공천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지금 벌써 네. 정동영 당권을 내려놓게 해라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대당이 서로 합쳐서 힘을 키우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현재의 당을 깨고 삼지대에서 새롭게 호남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별로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대표님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네. 연합뉴스에서 그러니까 탈당을 하기 위해서 신당 상당 결사체를 만든다. 그래서 곧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장문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네. 그 기사에 민주평화당 창당 이후 최대 댓글이 달렸어요. 최다. 네. 16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는데요. 네. 99%가 욕입니다. 욕. 그러니까 박수를 받으면서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침뱉고 욕하는데 이게 흐름입니다. 아마 움찔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역풍 속에서 당을 안철수가 쪼갠 당을 또 몇 사람이 또 쪼갠다? 어떤 호남의 유권자가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네. 그것은 자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내일이죠. 민주평화당 의원총회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예. 네, 그 자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 민주평화당 내에 좀 분위기, 그다음에 뭐 반당권파도 있고 당권파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분위기가 좀 흘러가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좀 내일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네. 만났고요. 유성엽 원내대표도 만나고 다른 의원들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데 이제 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 이럴수록 분열이 아니라 통합, 각자 고생이 아니라 원칙과 가치를 갖는 네. 뚜벅 일관성을 갖는 그런 행보가 결국 당을 구하고 자신을 구하는 길이지 여기서 정치 공학에 매몰되면 네. 결국 본인도 해로운 것이고 당에도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얼마나 이 명분 있는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명분까지도 같이 얻어갈 수 있느냐 그 고민들을 지금 민주평화당 의원들께서 하고 계시겠네요. 정치는 명분입니다. 명분이 없으면 국민이 지지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네. 지금 또 신당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의 중심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또 필요하면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몸집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확실한 우선 호남에서부터 대안이 확실하게 되면 그것이 수도권으로
확산돼서 수도권 출마자들에게도 힘이 실리고 네. 그게 곧 민주평화당의 지렛대 힘이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시끄러운 정당이 하나가 있죠. 이 바른미래당 내부적인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요. 또 3지대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바른미래당은 호남파와 또 민주평화당 반당권파가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바른미래당 내 호남파 의원이시죠. 박주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바른미래당 2주 정도밖에 안 된 혁신위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있고 그랬었는데요. 당 내분이 굉장히 좀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당 내분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겁니까? 글쎄, 일단 우리 새 3정당을 만들어서 네. 기득권 적대적 공생의 정당을 대체하고 대안의 역할을 하라고 했었는데 네. 그 역할을 못하고 이 지경까지 와서 정말로 죄송스럽습니다. 특히나 중도 제3지대 정당으로서의 이념의 벽을 허물고 대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 호남에서 만들어주신 국민의당이 발전을 못하고 네. 이렇게 쪼개지고 이제는 또 마지막 가서 이렇게 한 지붕 몇 가족이 돼버리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이것은 전부 다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의 명분에 있지만은 네.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있겠느냐 이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네. 국민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바른미래당 내부의 여러 갈등의 원인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각각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네. 바른미래당이 통합을 할 때 적어도 영원한 상생 화합을 이루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역할을 자임하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3지대 정당으로서 우뚝 세워졌던 호남에서의 국민의당이 이제 쪼개져 가지고 민평당하고 나눠져서 서로 역할을 할 수 없는 부실한 정당이 되어버렸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원래 저희들 목표대로 영원한 화합과 상생을 위한다면 호남에서부터라도 원래대로 네. 지지 기반을 복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일부 바른정당계 목소리는 네. 결국은 자기네들 내년 총선의 유불리를 따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바른미래당도 깨질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안 깨지고 가야 되는데 네. 이번에 혁신이 사태에서 보듯이 당의 혁신 작업마저도 네. 개파가는 갈등에 의해 가지고 좌초가 돼버리니까 너무너무 좀 암담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돼가지고 좀 정말로 죄송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민주평화당의 일부 의원들, 뭐 반당권파라고 이야기되는데 의원들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의 호남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당을 깨고 이 호남 중심의 또 새로운 신당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 주장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뭐 호남 중심으로 당을 만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 3지대에 빅텐트를 쳐서 호남이 국민의당을 만들어줬던 그 지지 기반을 복구를 해가지고 우뚝선 호남의 정당을 호남을 기반으로 한 우뚝선 정당을 한번 만들고 거기에 청년과 미래 세대가 함께하고 참신한 세력을 함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네, 새로운 정당 제3지대 세력을 만들어내자 그 중심이 호남인 것이지 호남당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은 지난 총선에서 바로 그 똑같은 논리로 해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는데 정치 실험에서 일정 부분 실패했다라는 평가 또 우리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 3지대 정당을 만들면 그 정당이 제대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발전을 못하고 이렇게 3지대에서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쇠잔돼 버린 걸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을 그 상황에서의 그런 절차와 방법으로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민주평화당처럼 호남은 호남끼리 뭉치자고 뛰쳐나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을 그대로 존속을 시키는 전제하에서
바른정당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숫자가 38명이나 되고 거기 9이니까 뭐 정체성 운운한 시비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문제는 우리가 중도 정당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했는데 이렇게 이제 찢어지고 갈라져 가지고 서로 부실한 정당이 돼버려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남과 영남이라는 거대한 한국 정치의 산맥이 있는데 호남 산맥이 지금 부서졌어요 지금. 그래서 호남 산맥을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바른 정치, 정권교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반을 한번 조성하자 하는 측면에서 빅텐트를 치자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데 호남의 정신만 또 가치만을 내세우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호남이라는 산맥을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우뚝 쓰는 제3지대 정당을 만들자 이런 주장입니다. 제 말씀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좀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새로 당을 깨고 만드는 게 아니고 민주평화당은 민주평화당대로 있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인 내부적인 어떤 영호남의 어떤 구도 속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들이 정리되면 당대당의 통합을 통해서 방금 이야기하시는 빅텐트 좀 더 성숙되고 성장된 그 정당을 세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모르지만요. 현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호남인으로부터 완전히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졌던 정당인데 완전히 지금은 이제 지지율가 철회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빅텐트 논의이 나오는 거고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만일에 이대로 제3지대 우뚝 쓴 정당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호남인의 길에도 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국정농단당인 자유한국당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무슨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 반대만 하려면 반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는 데다가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무능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국민 소리를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내년 총선에서는 다른 3지대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은 선택지가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민주당 아니면 자유한국당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타개를 하고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3지대 정당을 저희들은 주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현재의 거대 양당이 갖고 있는 모순들을 좀 더 새로운 정당으로서 깨봐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선택지를 넓혀주기 위해서도 새로운 신당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당 창당의 그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축이 돼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당 내에서는 물론 소수의 반대도 있지만 상당히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저희 당 내에서는 지금 혁신위가 출범해가지고 가동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좀 더 거론이 안 되고 있었는데 혁신위 활동이 마무리되고 혁신위의 또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이건 급물살을 탄다고 저는 봅니다. 대략적으로 이 새롭게 정당들이 만들어지면 거기 지금 현직 의원들 몇 분 정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교섭단체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 당연하죠. 근데 저희들은 모든 우리 당에 있는 소속 의원 전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려고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유승민계라고 표현되는 저기 영남 중심의 어떤 의원들은 이 호남 의원들 중심의 이 빅텐트 제3신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던데 현장에서의 그분들과 이야기했을 때 어떻습니까? 영남 중심이라는 게 우리 당에는 유승민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밖에 없습니다. 영남 중심이 아니고 바른정당 중심으로 계지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독자 정당으로서의 입후보해가지고 당선된 분들이 없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옷을 입고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독자 세력이 지금 구축이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당계는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일약 호남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평가를 받았고 또 국민의당 시절에 호남의 발전과 또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좀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모두가 다 칭송도 주시고 평가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력과 전철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우리가 지금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기득권 정당을 대신하는 정당을 만들면 내년 선거에서는 국민들께서는 울며 겨자 먹는 그런 방법으로 이 두 거대 정당을 대신하는
다 다른 정당을 찾을 거다. 다시 울며 겨자 먹는 식의 두 정당을 또 선택하는 일은 없도록 해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내년에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한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7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93.5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또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경영계 측은 사용자안이 채택된 데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이라면서 논평을 통해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계 목소리 듣겠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광주본부의 박현환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환입니다. 네, 처장님,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에서 굉장히 최저임금에 대해서 민감하게들 생각하는 부분인데 8,590원, 2.9% 인상이 됐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 12일 새벽에 결정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87% 240원 인상된 것인데요. 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전 정부보다도 더 낮은 인상률로 지금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노동계가 이 8,590원 결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촛불로 저희가 청와대 정권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요구했던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을 하라고 사실은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바꿨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시대적 요구는 복지국가, 소위 말해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나라를 만들라는 시대정신인데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요구했던 이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사실 그 최저임금은 저희같이 조직된 노동자들은 노조라는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노총도 촛불 항쟁 이후에 한 30만 명이 넘는 새로운 조합들이 조직이 됐는데 사실은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개인이 임금 협상이나 임금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위원회 임금 인상 결정만 목 놓아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2.87% 240원 정도로 했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 중소영세 노동자들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단지 그냥 이렇게만 결정한 배경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올 3월부터서 밀어붙였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결정체 개편 뭐 이런 노동조합과 계약 등 향후 노동 계약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저희들은 그래서 우려하고 있고 굉장히 분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함께 후퇴하는 것들이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걱정이 많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2020년까지 네. 최저임금 10,000원을 실현하겠다. 이 공약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당선됐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그 결국은 힘들죠.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아마 내년 2020년 최저임금이 이제 8,590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했던 공약은 실현 지키지 못하는 이제 대통령이 되셨고요. 확실하게, 네네. 예, 아마도 임기 때까지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려면 매년 2자리 인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저희가 볼 때는 확신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만 공약하신 게 아닙니다. 2017년 5월 당시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모든 후보가 약속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당시에 있던 제 정당들과 유력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다 같이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지키지 못하겠다고 네.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가지고 제 정당 모두가 다 사실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2022년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까지 10,000원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물 건너 가버렸다고 지금 생각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 지금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것들은 최저임금제 2019년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이 최저임금이 여러 가지 또 뭐 이 을 간의 갈등이니 네네.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이 좀 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우리들 스스로가 이 최저임금을 을과 을의 갈등으로 만들어내버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을과 병들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고용지표나 경제지표가 나빠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사회자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아마도 추상적인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구체적인 통계나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가 최저임금을 다 올리거든요. 그러면 국내외 그런 고용지표나 경제지표가 나타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네. 팩트가 있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영국에서요. 20년 전인 1999년도에 최저임금을 도입했는데 네. 당시 3.6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이 올해 2배가 올라와서 7.2파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하면서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도 28,000달러에서 42,000달러로 한 1.5배 커졌거든요. 네. 근데 같은 기간에 저희 나라도 99년도에 최저임금이 1,525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5.5배를 올랐는데 그럼 저희 나라는 경제가 파탄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 나라 경제는 당군일의 최대 규모로 성장해가지고 네. 1인당 국민소득이 99년도에 1,745만 원에서 올해 3,493만 원까지 2배나 높아졌거든요. 그러게 보면 사실은 을과 을의 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개선되고 네. 국내 소비가 활성화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그 을과 을의 싸움을 이야기를 했는데 영세 이 사업자들이 이런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그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이 최저임금만 결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분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최저임금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에 아마 우리 황동현 시선 중에 제가 한번 6월 달인가 네네. 6월 초인가 한번 인터뷰할 때 네. 그때는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네네. 20여일 동안.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 그때도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들 중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네. 가맹사업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법안 이런 법안들이 한 50여 개가 묶여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보완해가지고 실행하자 이게 계획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정치인들이 이런 공정한 분배를 위해 가지고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게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만 올라가면
고용이 약화된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프레임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보호법들을 통해서 그렇죠. 영세 상인들, 영세 자영업자들을 그렇죠. 보호하고 그들의 어떤 수익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장치들을 만들고 또 그러면서 이 최저임금을 함께 실행하면 서로에 대한 피해가 적은데 그런 것들은 그렇죠. 실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계속적으로 갈등만 부추겨지고 그건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정치인데 공정한 분배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게 정치인데 네. 그런 정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이 문제가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소득주도 추구하고 있는 이 경제 기본 베이스 소득주도 성장을 역행시킬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던 배경이 방금 말씀하셨던 소득주도 성장론. 왜냐하면 우리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쓸 돈이 넉넉해야 소비가 촉진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넘어간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자체를 저희가 볼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좌측 깜빡이를 켰단 말입니다. 네. 문재인 초기에는. 근데 계속 좌회전을 햇빛 하다가 직진을 하다가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우회전까지 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네. 그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개발 개혁을 통해 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겠다. 이게 이제 촛불 항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시대 요구였는데 네. 그걸 하겠다고 나서신 분인데 실제 상황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무산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들도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좌측 깜빡이를 켰으면 왼쪽으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계속 직진하고 오른쪽으로 가려 하니까 교통 차증반 나오고 혼란만 가중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기계획했던 대로 가면 실제로 그 문제가 나서더라도 아까처럼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바꿔가지고 이거 좀 밀어붙여야죠. 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계인 거죠. 참 안타깝네요.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광주본부의 박현환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동북권 소식 정리입니다.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민선 7기 취임 이제 1년인데 정현복 광양시장의 공약의 이행률이 17%에 그쳤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2019년 상반기 시장 공약 시민평가단 회의를 열고 민선 7기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8월 3개 분과 총 36명의 시민평가단을 유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약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해서 공약 이행률,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3개 분과별로 진행된 이날 시민평가단 회의는 민선 7기 140개 공약사항의 추진 상황 및 실적에 대해 공약사업 담당 부서장들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회의에서 시는 광양읍 동천 그린웨이 조성 등 5개 사업은 완료 종결됐으며 초, 중, 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행 등 19건은 이행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으로 총 24건이 완료돼서 공약 이행률은 17%를 달성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공약 이행률 17%면은 좀 낮은 편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4년으로 나누면은 최소한 25%를 해야 되는데 17%니까 약간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지금 진단이 되고 있습니까? 예, 나머지 116건은 추진 중이라는 게 광양시의 이제 발표인데요. 많은 공약이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등 핵심 공약이 난항에 빠진 데다가 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공약사항이 다수를 차지해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행률이 낮은 주요 원인은 대부분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사전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다가 대규모 관광사업 및 도시개발 등 장기 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이날 회의에서 정현복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임기 내에 반드시 완료할 것이라면서 공약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평가단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광양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도시개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장기 사업 비중이 높다면서 사전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산업단지 개발이나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차세대 신소재 사업 연관단지 구축과 광양만권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 등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국비 확보가 관건이라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광양시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수시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상반기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그동안 인사와 좀 다른 차별성이 있다면서요. 예, 국장급 3명과 과장급 16명의 승진을 단행한 이번 인사의 특징은 전문성 강화와 소수 직렬 및 여성 공무원을 배려하는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장급의 경우 행정 외에 사회복지, 해양, 수산 직렬에 한 자리씩을 배정해서 전문성 강화와 소수 직렬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네. 또 과장급의 경우에는 여성 공무원 4명이 승진자에 포함돼서 간부급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9.5%에서 12.6%로 향상됨에 따라서 정부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치인 12.1%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보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여수시의 의도와는 달리 여수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수시 공무원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서 이번 인사는 직렬 안배가 부족한 승진 인사, 승진 1순위를 배제한 인사, 기술직, 소수직렬, 무보직이 많음에도 특정직에 편중된 무보직자의 보직 부여, 장기 근무자의 미전보,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인력 배치 부적정 인사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네. 공무원 노조는 조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수직렬의 고충을 반영하지 않아 경력, 연공 서열에 비춰 승진과 보직 기회가 적은데도 타 직렬이 차지한 인사로 장기, 무보직자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능력 있는 직원 발탁이라는 명분으로 주요 부서장, 국장 등의 추천을 받는 인사 방식은 경력 짧은 직원의 초고속 승진으로 이어져서 묵묵히 일하는 경력이 많은 직원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아서 조직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공무원 노조는 이어 지금까지 계속된 전보 인사는 전체적인 인력 재배치 계획보다는 자리 메꾸기식이라고 할 수 있어서 장기 근무자 및 승진자 이동 재배치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투명한 인사와 소통 인사로 직원 고충 해결, 국장 부서장의 추천에 의한 발탁 인사 폐지하고 일괄 인사 실시, 각 직렬별 형평에 맞는 승진과 통합 인사 실시, 업무 부서에 맞는 직렬, 직군별 직원 배치 실시, 주요 부서 전보기간 준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 강구를 촉구했습니다. 네, 여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 반박했는데요. 여수시는 승진 1순위 배제의 경우 승진 배수 안에 들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1순위가 승진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국장 부서장의 추천에 의한 발탁 인사로 경력 짧은 직원이 초고속 승진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번 인사에서는 국장 부서장 추천에 의한 발탁 인사는 없었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내륙 곳곳에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 남부와 영남 내륙, 충북 지역으로만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낮에는 그 밖에 전국 많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최고 70mm로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 천둥과 번개가 요란스레 내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2도인데요. 낮 기온은 31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수요일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2도, 습도는 97%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의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소촌 3차 국제미술의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소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의 5000번.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원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소자본,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주목! 광주의 개꿀 창업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잘 나가는 창업 브랜드, 비교, 상담, 1:1 컨설팅으로 창업비 최대 4천만 원 지원. 예약문의 1600-6440 7월 20일 광주 하남 피크닉몰. 예약문의 1600-6440.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하이마트 광주 전남 1년에 딱 한 번 에어컨 총력 세일.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에어컨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2019 우수 중소기업 농특산물 추석선물 박람회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김대중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개그우먼 김보화가 출연, 광주 MBC 후원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문의 062-371-3511 371-3511. 올해 첫 삽을 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그 중심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계속된 찬반 논쟁 끝에 시민참여 공론화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꾸려지고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은 수기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공직자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이것은 향후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책임 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 광주 전남이 열어갑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폐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삽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안심시켜주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